자, 이번 시간이요. 이번 시간은 최저임금법부터 진행을 할게요. 98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근로기준법, 그죠? 임금, 휴가, 해고 등을 잘 살펴보셨고, 자,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법령, 최저임금, 뭐, 퇴직금, 뭐, 노동조합 관련된 이런 법률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98페이지에 최저임금법,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최저임금액, 이 최저임금액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 동안의 최저임금액은 6,030원이고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10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때는 6,030원. 시간당 그렇습니다. 자, 요 최저임금액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요 최저임금액을 이제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감액이 되는 경우, 요 최저임금 감액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9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습 사용 중이죠. 의자. 자, 우리 이제 수습 사용 중이자라고 할 때 근로기준법상 용어인데요. 통상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고요. 수습 사용 중이자를. 그리고, 이 최저임금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들 중에서 3개월 이내인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이야기인지에 따라 조금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3개월 이내 인자까지 하고, 이자는 100분의 10을 감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사항,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의무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이제 물론 당연히 지급을 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주지 의무,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뭐 알려주란 얘기고요. 주란 얘기죠. 그럼 이제 위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알려주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제 처해지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건 좀 크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학년 2학기. 자, 그래요. 99페이지 이렇게 보셨고, 이제 10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마지막에 주지 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주지해야 될 사항이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임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01페이지에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또 적용제 근로자의 범위, 연월일.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주지 의무 중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니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죠?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지하라고요. 포함되는 건 안 해도 돼요. 이제 어떤 게 그러냐면, 우리가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받는 뭐 자격수당 같은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결혼하면 뭐 결혼수당 같은 걸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주의하실 수 있겠죠? 되지 아니하는 임금입니다. 되는 임금이 아니고. 자, 그리고 101페이지 6번 보시면 벌칙.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법 이야기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야기를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제 퇴직급여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급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금원이죠. 회사 그만두거나 아니면 노후에 보내야 될 아주 중요한 금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IMF라는 걸 겪으면서 회사가 이제 먼저 없어지면서 퇴직금이 이제 많이 이제 날아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을 새로 만들었죠. 예전에 근로기준법에 있던 퇴직금 조항을 빼서 우리가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만들고, 요 퇴직급여의 범주에 이렇게 이제 우리 퇴직금뿐만 아니고 퇴직연금이라는 개념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요 퇴직연금, 요걸 이제 포함해서 퇴직급여라 그래요. 퇴직급여라고 하는 게 이제 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겁니다. 퇴직연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이렇게 부담해야 될 금액을 확정한 것, 급여 형태로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사용자가 이렇게 또 부담해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급여형, 확정 기여형, 이게 다 퇴직연금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퇴직연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하나일 때는 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이제 이걸 이제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근로자한테. 그냥 임의대로 뭐 확정 급여형 했다, 뭐 퇴직금 했다, 뭐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선택을 할 때 근로자가 뭐 경비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무직도 있는데 이렇게 각각 적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확정 급여형이다 그러면 요걸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자에 따라서 각각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 유보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없어지면 같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두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어떻게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지급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다라는 부분이요. 예, 규제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합니다. 자, 101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고요. 거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할 때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또 확정기여형, 그리고 퇴직금 제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퇴직연금 제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포함을 합니다. 뒤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죠? 아직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8번과 9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수준, 기여형은 기여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수준.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확정급여형은 DB형, 또 확정급여형은 DC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종류를 좀 보셨고요. 102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퇴직금 제도 설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임금이 평균임금이다라는 걸 임금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계속적으로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죠. 퇴직금. 예. 그런데 이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도 있잖아요. 퇴직연금은 또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퇴직연금도 퇴직급여의 종류이기 때문에 퇴직금일지 퇴직연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 3번을 두면, 3번을 보면
2번을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적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각각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등을 두지 않으시면 돼요. 차등을 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뭐 변경을 한다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의를 받고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퇴직연금인 줄 알고 회사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퇴직금으로 바뀌어 있다.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 퇴직금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요,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또 하나는 중간정산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이 퇴직금은 우리가 이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요. 1년에 31분 이상이에요. 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금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담보 제공해도 안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정산해서 이제 나중에 없어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중간 정산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원하면 해줬는데 지금은 그 원해서 뭐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없고 뭐 이런 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담보도 제공하고 중간 정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사유가 아주 유사한데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할 수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할게요. 자, 103페이지 보시면 퇴직금의 담보 제공 사유가 있고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산 사유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간 정산 사유 7개가 있는데 요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 관리사무소 다니고 있다. 중간 정산을 하고 싶다. 그럼 근로자가 중간 정산 해주세요. 그럼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7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자, 이거 한번 좀 따져볼게요.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자, 사유를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자, 우선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이에요. 중간정산 사유 7개, 또 담보 제공 사유. 이거 이제 5개예요. 2개가 좀 적은데, 지금 이제 중간정산 사유의 첫 번째로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여야 돼요. 본인 명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 명의 안 되고요. 뭐 누가 집 산다 빌려 이거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자, 두 번째요. 이제 주택 구입하고 이제 전세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세 뭐 아니면 뭐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요. 전세금, 보증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 예, 다른 사람 명의는 안 돼요. 다 본인 명의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는 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이래 보니까 뭐 질병 부상. 이건 본인뿐만이 아니고 뭐 이거는 자기가 이제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배우자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질병 부상 하기 위해 돈이 이제 필요하다. 근데 이제 가벼운 뭐 이런 거에는 정산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치료를 요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정산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파산과 개인 회생 절차, 요 관련된 부분인데, 역산에서 5년간, 이런 사유 관련되게 되면, 중간정산 할 수가 있고요. 자,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근로자한테 유리한 경우가 요거죠. 임금 피크제. 임금이 이제 더 근로하면 당연히 임금은 줄어들지 않죠.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줄어드는 거에 동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동결이 되거나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이 피크제 이후에는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퇴직금은 평균 임금 하니까 최근 것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면 뭐 예를 들면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거죠.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피크제 이후는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시점에 퇴직했다 그러면 직전 3개월 이것 가지고 평균 임금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 시점에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근로자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급악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나오죠. 급악의.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경우를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담보 제공 사유하고 클로즈업 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담보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중간 정산 안 하고 담보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요거 1번. 요 전세금 보증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 경우는 담보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요양, 요것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산 개인회생, 이거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하고, 뭐, 그 밖에, 그죠? 창제집. 이렇게. 6번이겠죠, 6번. 7번. 요거로 얘기하면 7번이에요. 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요건 아니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중간정산자 사유하고 담보 제공 사유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은 전세금 보증금 또 임금 피크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세금 보증금은 일에 한정돼서 중간정산하는데 이거는 담보 제공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는 당연히 중간정산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한 것이지 뭐 이게 담보 제공 사유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퇴직금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퇴직금의 우선 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임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자, 우선 변제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게 되면 이제 금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임금처럼 1, 2, 3, 4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선 변제를 이제 퇴직금인데 임금을 한번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이 퇴직금, 임금.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최종 3월분, 뭐 재해보상금,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여기 이제 1순위였죠. 퇴직금은 최종 3년치만 그래요. 3년분. 그러니까 이제 이 퇴직금도 이제 오래되면 이게 퇴직금이 이렇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조세공과금이에요. 이 조세공과금은 요 물건에 기인한 채권 이것에 우선한다는 우선 특약이 있는 경우인데 뭐 거의 있습니다. 조세공과금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죠. 나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기 하면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3월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4순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보면 확정급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미리 확정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처럼 평균 임금의 31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중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한 여기 나와 있는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는 똑같이 다 평균 임금을 금원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선 변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과 이 확정기여형은 사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운용을 누가 하는지 좀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법률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110페이지. 사실 요 사무관리가 이제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범위가 굉장히 광범하고 다양한 법률을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외하고 또 보험관리 제외하면 나머지 법률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인노무사 공부하듯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학습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잘 출제되거나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문제로서 많이 접근합니다. 다만 뭐 장기수원 계획이나 하자보수 또 이런 부분은 좀 다르죠. 접근 방법이 아주 뭐 굉장히 그 세세한 뭐 부분까지 다 정의를 하게 되죠. 자, 110페이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또 보도록 할게요. 또 법률이 하나 또 나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법률 체계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 예전에 이제 남녀 고용 평등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실제 이제 이 남녀 고용 평등은 그 주된 내용이 고용에 있어서 평등하다, 남녀가. 그러니까 인사관리하면서 차별 두지 말라는 거죠. 차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좀 불합리하다. 그럼 이제 성차별이 되는 겁니다. 실제 뭐 취업할 때부터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이죠. 요즘 이제 이런 법률들이 있어 그래 안 하는데 뭐 용모 단정한 20대 미혼, 이런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성차별이고, 그러니까 모집 단계부터 업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승진, 이임금, 퇴직, 이제 모든 측면에서 남녀는 고용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일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또 사업주는 실시를 해서 고용평등 측면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측면이고요. 자, 일가정 양립 지원 쪽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육아 비용이라든지 교육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육아를 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수입이 또 줄어들고 이제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양립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가정이 양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육아하는데 시간이 든다면 쉬게끔 하는 거죠. 이게 육아 휴직입니다. 육아 휴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만 8살입니다. 이하 자녀를 둔 자가 나 애기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근로자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1년간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줄 수가 있어요. 요 육아휴직은 이렇게 쉬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요 1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그 1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얼마로 단축하냐면 주당 그 단축 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면 그 육아휴직 그 시간만큼을 이런 형태로 1년 동안 보낼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가 선택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이죠.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여기 이제 만 8세예요. 이렇게 이제 자녀를 뒀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근로자는 원해서 본인이 어떤 거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육아휴직 할 수 있고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일 사업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2분의 1 하고 단축을 2분의 1 할 수도 있어요. 짬짜면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를 1년을 쓸 수가 있어요. 6개월은 육아휴직하고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냥 육아휴직 자체를 그냥 2분의 1, 2분의 1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자,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이제 남녀고용, 110페이지 보시면 1번 정의, 남녀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의 보시면 1번 차별이란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차별이 뭐냐? 어떠한 한성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예요. 뭐 채용, 뭐 근로조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성희롱. 이거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표현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그 자체가 희롱으로 보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남녀공 평등 쪽에서 보면 이제 111페이지 양가로 3번 평등 기회 보장 및 대우에서 모집, 채용, 임금 뿐만 아니고 뭐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고용에 있어 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금지 예방해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일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112페이지 그 박스 안에 들어있죠. 죄송합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일회 이상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제 한성으로 되어 있다. 남자만 있는 뭐 또 여성만 있는 이런 직장이다.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하고요. 10인 미만 이런 소규모 사업장도 합니다. 약간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뿐이지 다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하단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성보호라고 해요.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이제 보셨던 출산 전후 휴가나 이제 배우자 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휴가에서도 출산 전후 휴가 배웠잖아요. 한 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에서 뭐 60일, 90일 뭐 이렇게 이제 120일 뭐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배우자 출산 휴가라 그래서 5일 중에 3일을 유급으로 쓸 수 있는 3일은 유급으로 해서 3일은 편히 쉬고 뭐 더 필요하면 한 이틀 무급으로 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 그래서 일단 대상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든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선택을 하냐면 그 117페이지 먼저 볼까요? 중간 부분 보시면 117페이지 반가루 4번 보시면 사용 형태. 그래서 육아휴직 그냥 한 번에 끝나거나 단축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반반 쓸 수도 있고 그 자체를 반반 쓸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들여다보면 114페이지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입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표현이 그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 114페이지 4번, 5번. 특히 5번 지문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요 1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1년 이내로 한다. 그럼 뭐 1년 하겠죠. 그죠? 1년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럼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을 할 거냐? 요거 고민 한번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요 1년 육아휴직 1년을 받다가 육아휴직 1년을 이제 받는데 이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냐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가령해봐요. 기간제. 뭐 파견 근로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육아휴직을 받는다.
그러면 그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요 기간제, 뭐 근로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되느냐 여부예요. 요 포함 여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우선이요. 근속연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휴직하는 경우는 이런 육아휴직의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휴직하는 경우는 이렇게 다쳐가지고 질병, 뭐 부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그렇죠? 병원에 있어서 뭐 회사 못 가면 휴직이 되죠. 뭐 좀 많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휴직을 합니다. 이건 이 부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포함되지 않냐면 이 다쳐서 회사에 못 나가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이야기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속연수에 포함이 돼요. 그 이유는 1년을 넘질 않아요. 딱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년 이내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제 근속연수 봅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근무한 걸로 봐요. 자, 그리고요. 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우리 이제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은 뭐 이제 2년 통상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1년, 2년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육아휴직 신청 사유가 돼서 이렇게 육아휴직을 했다. 이게 1년, 1년이죠. 1년, 1년.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육아휴직을 하면 여기서부터 1년 동안은 또 이게 뭐예요? 육아휴직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해서 요만큼이 빠졌다면 실제로 일한 건 얼마예요? 이렇게 1년밖에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2년을 하기로 했는데 1년밖에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버리면 실제로 일한 건 1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더 1년 더 연장해서 여기서 쉰 것만큼 더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표현이 5번이에요. 5번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건 근로기간 혹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하는 게 육아휴직 빼고 2년을 일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잘 틀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분과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주의하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도 출제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15페이지 보시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돼 있고요. 요 근로시간 단축은 요 기간만큼 하는 거예요. 요 기간만큼. 그래서 단축하니까 얼마로 단축되느냐.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넘어서는 안 된다. 115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가족 돌봄 지원, 그래서 뭐 사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돌봐야 돼요, 가족을. 그럼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보시면 최장 90일로 하죠. 나눌 수도 있어요. 나눠 사용할 수도 있고, 일에는 그 최소가 이제 30 이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것들은 다 쉬었다, 휴직했다 그래도 다 근속연수에 포함이 돼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 표현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평균임금의 개념이 그거였잖아요. 이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평균임금이 있고, 그리고 통상임금이 이렇게 있다면, 실질적 의미의 평균임금은 이거라 그랬죠? 이렇게
이거라 그랬어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근무자 하나가 가족 돌봄, 뭐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돌봄 휴직을 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이 통상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죠?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급여를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평균 임금 산정할 때는 이걸 쓰질 않아요. 아예 쓰지 자체를 안 씁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하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아예 빼고 계산해요.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일은 한 걸로 보고 출근도 한 걸로 보고 다 하는데 연월차 계산할 때는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임금, 평균 임금이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 돌봄 휴직 바로 끝나고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직전 3개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뺍니다. 그래서 돌봄 휴직 기간이 있던 부분은 빼고 그 전으로 가요. 그래서 그 전 거에 평균 임금의 3개월치만 가져다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래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서류보존은 국과수가 5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다. 서류보존은, 여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건 다 3년이라 그랬죠? 3년. 소멸시효가 국과수가 5년이고, 나머지가 3년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소멸시효 보셨고, 문서보존도 전체적으로 봤죠. 요렇게 3년 하는 게 4가지가 있었잖아요. 사람 가지고 관련되는 근로자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또, 이렇게 좀 약자 예약이잖아요. 남녀공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하수도, 그죠? 요렇게는 이제 3년이다라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또 보험관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